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을 여는 남자입니다. 아투TV의 월요일을 여는 이종근의 HQ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고요. 이 가을비가 만약에 이제 그치고 난다면 정말로 기온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는 어디로 갔는지 이제 곧 좀 추워진다 하니까 건강 굉장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감기 환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제가 이미 한 5일 정도 계속 코 맹맹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 썩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인 건 분명한데 아마도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게 결정적 이유인 것 같습니다. HQ에 들어오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아시아투데이 일면 톱 기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면 톱 기사와 관련 기사까지 엮어볼 텐데요. 김문수 장관 얘기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장관을 아투TV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고성국 주필 아시아투데이 주필이 지금 진행하는 아투TV 고성국 초대석에 출연해서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그런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그 중에서 아시아투데이가 일면 톱으로 뽑은 김문수 장관의 속내 또는 김문수 장관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일면 톱의 제목은 이겁니다. 전국민 25만 원보다 체불 임금이 더 시급하다. 고용노동부 장관이니까 가장 또 신경 써야 될 것이 체불 임금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체불 임금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지금 김문수 장관은 초대석에서 밝혔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하청업체에 일하는 분들의 사장들이 부도났다 등의 이유로 감옥에 가게 되면서 직원들이 못 받는 돈이 정말로 많다.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범죄라고 보고 이번에 근로기준법도 바꿨는데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신용거래 시 불이익을 주는 등 경제적 제재를 신설하고 명당 공개 사업주에 대해서 해외 출국 금지나 체불 임금을 너무 늦게 줄 때에는 재직자에게도 최대 20%까지 지원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현재 고용노동부의 정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권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군요. 체불 임금이 청산돼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13조 원의 재원이 드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심히 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한 대지급 재원에 단 1조 원이라도 내놓는다면 체불 임금이 확 줄어들 텐데 그저 전국민 25만 원 지급만 외치고 있으니 그 전국민이라는 그 포함된 국민들 중에는 사실 이렇게 절박하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장관은 직접 지금 열심히 체불 임금에 대해서 챙기고 있으나 보다 더 정치권의 어떤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김문수 장관의 관련 기사가 지금 아마도 3면에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는 일면 톱의 그 체불 임금과 관련해서만 지금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김문수 지사랜다. 계속 제가 경기도 지사일 때 제가 인터뷰도 하고 그랬거든요. 기자일 때. 그래서 지사라는 말이 입에 붙어요. 자, 김문수 장관에게 지금 그 민주당이 공격하고 있는 지점이 일제시대 때의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김문수 장관은 경사노위 위원장 시절부터 일제시대 때 일제에 합병돼서 우리가 진짜 정말 굴욕의 세월을 살았지만 그러나 없는 역사를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당시에 우리의 선조들은 치욕스럽게도 일본 국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흑역사도 역사의 부분이고 그것에 대해서 흑역사를 아예 지워서 새로운 어떤 그런 역사를 만들어서 포장할 수 없듯이 일본 국적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그런 역사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나의 어떤 교훈을 삼으면 될 일이지 아예 일본 국적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게 김문수 장관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고성국 초대석에 출연해서 자신의 집안의 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좀 눈에 들어와요. 김문수 장관의 이 집안 가계를 보면 이겁니다. 임진왜란 때 김문수 장관의 13대조가 의병장으로 순국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나라에서 지금의 서울시장에 해당하는 벼슬 한성 판윤이죠. 서울의 옛 이름 한성에다가 지금 벼슬 이름은 판윤입니다.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시장인데 한성부의 판윤이라는 그런 그 벼슬을 뭐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명예직으로서 받았다고 하고요.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국채 보상운동도 직접 열심히 뛰셨다고 합니다. 또 본인 얘기도 했어요. 김문수 장관 중학교 때 직접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했고 아마도 제가 알기에는 경상북도에서 중학교를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항일, 반일 이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다라고 소회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김 장관은 이런 얘기예요.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조상의 국적이 뭐냐 이건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 체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 송기정 선수는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 나갔고 법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과거에 지나간 것은 다 무효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서 무효가 되지 않았느냐며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다 무효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김문수 장관의 주장이자 또 설명이었습니다. 한번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아시아투데이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은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참 눈에 들어오는 그런 내용을 읽으실 수 있고요. 또 김문수 장관의 어떤 솔직 담백함을 아마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번 아시아투데이를 구독하시거나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직접 기사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사설입니다. 오늘의 사설은 이재명 반탄용 검찰총장 탄핵 추진 즉각 중단해야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만 보셔도 알 수 있듯이 이재명의 민주당은 지금 광분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을 지금 탄핵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최근 무혐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은 임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탄핵이라 하면 헌법에 그렇게 써져 있지요. 파면, 즉 직위를 내려오게 될 정도의 위중한,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해서 위중하고 중대한 위헌적 헌법을 어겼거나 아니면 법률을 어긴 사실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심우정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지휘권이 없습니다. 수사 지휘권을 배제한 건 바로 추미애 장관 때부터인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 지휘권을 배제시키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법무부 장관 이 추미애는 당시에 이해충돌 운운하면서 그렇게 강행을 했지만 그 이후에 박범계 장관이랄지 또는 박선재 장관이랄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이 수사지휘권 배제 어떤 검찰총장도 그 이후에 추미애 장관 이후에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선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건부터 되지 아니하지요. 이건 아마도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 3명이 나갔기 때문에 불균형한 상태, 완전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완전한 상태라면 아마 그 안에 본안 심사를 하지 않고 포심리를 하지 않고 아예
각하시켜 버렸을 겁니다. 즉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아시죠? 각하는 아예 요건부터 되지 않으므로 내용을 들여다볼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돌리는 것이 각하고, 기각은 안에 내용을 다 검토해봤더니 법률적으로나 또는 뭐 법률 뭐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전부 심리를 해봤을 때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판단, 그러니까 이것을 소송을 제기한 쪽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해서 되돌리는 것을 이제 기각이라고 합니다. 기각은 내용적인 측면, 각하는 형식적인 측면이죠. 즉 형식적인 측면조차 사실은 요건이 안 된다라고 각하될 정도의 사안인데, 지금 민주당은 검찰총장만이 아니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을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명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총 9명인데 3명은 대통령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추천도 하고 임명을 하는 것이 3명,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3명, 그 다음에 국회 쪽에서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3명입니다. 근데 국회에서 보통은 여당 1명, 야당 1명, 그 다음에 여야가 합의로 1명 정도로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또다시 으름장을 놓고 또 대단히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숫자가 자기네가 많으므로 지금까지의 관행이라는 것들을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자신들이 2명을 추천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데서부터 지금 3명을 추천하지 못하게 된 그런 이유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천을 2명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아예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3명을 추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최소 7명이 나오지 아니하면, 7명의 성원이 차지 아니하면 사실상 심리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과 관련돼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측 변호사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빠르게 받아들임으로써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건 등등, 이 건은 본안 소송에서도 다뤄지겠지만 어쨌든 6명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지금 숨통이 트이는 그런 결정을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아들었지요. 어쨌든 오늘의 이 사설로 다시 돌아가면 이겁니다. 즉 민주당의 계략은 이거지요. 이 사람들을 만약에 진짜 탄핵을 원한다면 3명을 빨리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탄핵을 하게끔 어떤 그런 심리 과정을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인데, 이 자들의 어떤 목적은 탄핵과 관련된 헌법재판소가 열리는 것 자체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을 추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제 검찰총장이든 판사든 누구든 마음껏 탄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의는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요. 대통령은 3분의 2고 그 다음에 일반 대통령이 아니한 그러니까 탄핵의 대상의 고위 공직자들은 모두 다 과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과반만 지금 찬성을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하면 그로부터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종결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거의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을 직무가 정지당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거를 노려서 검찰의 손발을 그냥 아예 묶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왜?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 어떤 수사? 이제 이재명은 앞으로도 새로운 어떤 수사와 새로운 그런 그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어떤 것? 바로 대북송금 문제와 그 다음에 정자동과 관련된 문제, 쪼개기 후원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실 대북송금 문제는요, 아시다시피 선거법과 위증교사 11월 15일과 11월 25일 지금 검찰이 구형한 2년, 3년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화영은 지금
총 9년 정도의 지금 실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재명도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죄질 자체가 차원이 다른 문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가장 겁을 먹는 바로 재판이 대북 송금 등등등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요. 그래서 지금 판사도 탄핵하고 검사도 탄핵하고 수사를 못하게 하고 재판을 못하게 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생존,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생존만 유지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 칼춤을 추고 있는 것이고, 이에 더불어서 롱패딩을 산다, 지급한다, 겨울까지 자기네들이 계속 시위를 계속 연장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으름장을 계속 놓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영광, 곡성은 가져갔지만 영광에서도 60% 그러니까 영광에서의 득표율이 30%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조국당과 그다음에 진보당이 합치면 60%가 이재명을 반대한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영광에서는 예를 들어 곡성은 이겼다고 치고 영광에서는 일당 여당이 어디입니까?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아예 거기는 당원도 적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하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호남의 권력은 민주당이 여당입니다. 일당이지요. 그런데 호남 분들이 이제는 일당 특히 이재명의 저 사법 리스크를 지켜보면서 대안이 없구나 하면서 늘 한탄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국도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새로운 정당이 하나 생겼으므로 민주당의 회초를 한번 들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갑자기 또 진보당이 끼어들어서 약진을 하는 바람에 대안이 두 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호남 영광에서는 야당이 분열을 하게 됐다. 30-30으로 분열을 했기 때문에 어부지리로 지금 민주당의 후보가 영광 군수로 지금 당선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영남 지역에서도 60%가 이재명을 호남 지역에서도 이재명을 반대했고 60%가 그다음에 부산 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60을 얻었고 민주당 후보가 30%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영광도 역시 60%대가 반대를 했으므로 영호남이 모두 다 60%나 이재명을 반대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이제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라. 즉 한다면 한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탄핵까지 이제 부르짖으니 이제 12월 달까지 시위를 계속 부추겨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칼을 빼어든 것이고요. 그 칼에 정말 무당춘처럼 이 칼춤이 어디까지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명한 국민들이 그런 칼춤을 이제는 속지 않겠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우리가 한번 속았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속은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 이미 속았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이 과연 탄핵에 이르게 할 만큼의 어떤 잘못이냐.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역시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그 선거와 관련돼서 열린우리당을 거의 많이 찍어달라, 이런, 뉘앙스의 어떤 말을 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6가지 혐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6가지 혐의에 대해서 당시 헌법재판관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쭉 읽어 내려가는 순간, 환호성을 질렀어요. 탄핵이 되는 줄 알고. 그런데, 특히 이제 탄핵 등등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장의 결정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렇게 얘기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딱 해서 그러나 파면, 즉 옷을 벗기고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적 사안이나 중대한
불법적 사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단히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어떤 요소가 분명히 있긴 있으나 파면을 시킬 만큼의 중대한 범죄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은 정말 엄중한 대단히 위헌적인 대단히 위법적인 사실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때 판결의 결정문에 넣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과연 잘못이 전혀 눈꼽만큼도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것이 탄핵이라는 이름으로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통과시킬 일이었냐, 그러니까 인용을 할 일이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탄핵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많은 국민들이 당시에 탄핵에 찬성한 국민들이 후회하는 국민들도 많고 또 보수, 중도 보수에서 뛰어든 사람들도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완전히 적폐청산을 하면서 보수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았던 기억까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재명이 지금 온갖 사람들을 다 동원을 하고 해서 시위를 독려를 하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만큼 국민의 동의를 얻고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그런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의 정말 그야말로 쪽팔린 그런 행복,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한 발악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저는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자, 오늘의 사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가지 더 하면 북의 러시아 파병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상 정쟁이 너무나 되풀이돼 갖고 그러니까 이 신문에 종이 신문을 보면 계속 뭐 이재명 아니면 무슨 민주당 아니면 이런 기사들만 쏟아져 나와서 그렇지 이 예전 같으면 이 기사는 그야말로 며칠 동안 계속 전문가들 북한 전문가들 뭐 멘트 듣고 그다음에 국정원에 뭐 지금 취재를 한번 해보고 또 외교적인 어떤 부분에서 다른 나라의 어떤 그런 그 석각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그러니까 외교적인 측면, 국방적인 측면, 그 다음에 정보 전쟁적 측면,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에 세 가지 루트가 있죠.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안보, 국방부에서 안보적으로 그러니까 전쟁 등 또 전투 등 전쟁으로 해결하는 건 마지막으로 국정원 등 CIA 등 모사드 등 지금 정보전으로 해결하는 방법. 이 국가 간의 어떤 갈등이나 분쟁은 이렇게 세 가지 루트가 있는데 지금 이 북한이 러시아 파병은 우크라이나 전에 파병을 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처럼 저렇게 자신의 지금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이나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거든요. 민주당은 이 사안에 대해서 뭐 북한을 비판하는 척했지만 그건 척에 불과하고 사실상 북한과 러시아의 편에 서서 그러니까 뭐 박수를 보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이재명이 지난번에 대선 때 뭐라고 했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전혀 대통령의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코미디언 출신의 초보 대통령이 사고를 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원한 그리고 한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 러시아에 갖고 있는 한도 엄청나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유럽에서도 손꼽는 어마어마한 면적의 땅을 갖고 있고요.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한 부분이 많아서 해바라기를 심는다든지 뭐 해바라기 이유가 그래서 굉장히 많고요. 여러 가지 어떤 곡물들 밀 생산량도 어마어마하고요. 이렇게 자원이 풍부하게 나오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고요? 홀로도모르라는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이 자원들을 모두 다 수탈해가는 스탈린이 수탈해갔기 때문에 이 풍요로운 땅에 사는 국민들이
굶어 죽는, 수십만이 굶어 죽는 그런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게 홀로도모르라 한 것인데, 우크라이나는 그 역사 속에서 러시아에 대한 적개심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침공을 하는, 그러니까 도네츠크 등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동부에 침공을 하고 특히나 크림반도를 점령하는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이재명 같은 자나 민주당 같은 자는 전쟁을 일으켰다. 그래서 국민들을 죽이고 있다라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욕을 하지 러시아의 지금 푸틴 등을 욕하지 않는 이중적인 그런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러시아 손을 잡고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함으로써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지금 한반도에 타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북한이 말이죠. 실전 능력이 없거든요. 그나마 우리도 지금 사실 거의 사라져가고 있긴 하지만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작전 수행 능력 등 모든 그런 그 실제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그 능력치들이 다 저장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북한군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의 질적인 차이, 작전 수행에 있어서 질적인 차이는 굉장히 큰데, 이번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을 함으로써 북한은 이미 이제부터 실전 능력을 배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비대칭적, 우리와 전력상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베트남전에 참여했을 때 우리의 경제가 엄청나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맞았죠. 우리가 참전해 줌으로써 미국이 상당한 그런 이 규모의 지원 원조들을 대신 대한민국에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화의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인데, 이런 평화적인 어떤 물론 유엔 제재를 뛰어넘어서 공무를 준다는데 이런 따위가 아니고, 북한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러시아의 초고도 그런 그 전략 자산의 고도화에 대한 기술을 아마 가져갈 겁니다. ICBM 다시 대기권에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 기술,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닌 듯 보이는데, 그런 기술들을 전부 다 이전해 준다면 북한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아니한 핵무기 등과 관련된 투발 수단이라든지 또는 핵무기 자체의 어떤 그런 고도화, 그리고 소형화 시키고 하는 그 고도화를 빠른 시일 내에 러시아로부터, 그러니까 참전의 대가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어마어마한 지금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이 사설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보다 더 연대, 그러니까 미국과 나토 등과 그다음에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쿼드에 가입하는 것, 집단 안보망 확충 등등을 검토해야 되고, 일본 기시다 총리가 제안한 아시아판 나토의 결성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지금 이 사설에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첫 번째 이슈는 바로 명태균 파문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지금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명태균과 관련해서는 뉴스토마토라는 매체가 9월 5일 날 갑작스럽게 단독 기사를 냅니다. 어떤 기사냐고요? 바로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뜬금없는 그런 기사였는데요. 내용인즉슨 명태균이라는 공천 브로커가 김영선 전 의원이죠. 김영선 의원이 2022년도에 창원 응창 보궐선거가 열리는데 거기에 공천을 받는데 바로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기사에는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곧 증거를 내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추석이 지난 다음에 뉴스토마토가 드디어 마침내 끝내 녹취록을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 녹취록에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내용은 나도
단수면 좋지. 그러나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있는 글입니다.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했다면 이렇게 해야죠. 알았어. 내가 그걸 창원우창을 꽂아줄게.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남편한테 말해볼게. 라든가, 이런 식의 직접적인 워딩이 있어야 되는데, 나도, 그러면 좋지. 라는 말은 사실은, 그냥, 뭐랄까요, 예의상 내지는, 그냥 하는 말, 그러니까 인사로 하는 말에 불과하고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어떤 영향력이 없다는 걸 어필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서는. 그런데 이 뉴스토마토를 비롯해서 좌파 매체나 혹은 민주당의 좌파들은 오늘 이 순간까지도 국감 현장에서 강혜경 즉 이 명태균과 그 다음에 김영선과 각각 연결돼 있는 명태균과는 직원과 그 다음에 지시를 내리는 위에 이 대표의 입장이었고 또 김영선과는 회계 책임자와 선거 후보자의 관계였고 이런 사람이 지금 강혜경의 어떤 불만이 누적돼 있는 것을 폭발하면서 온갖 지금 녹취록을 마치 공개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듯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도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기사 중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김영선과 관련돼서 공천을 해준 사람이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이준석 당시 대표였다는 겁니다. 자, 경향신문, 더군다나 좌파 매체죠. 경향신문의 단독 기사입니다. 명태균, 이준석, 김영선 전략공천 대가로 민주당 후보 이기는 여론조사를 가져오라 해. 이게 뭡니까? 녹취록입니다. 뭐를 명령하고 있지요? 누구한테요? 바로 강혜경이라는 사람에게 지금 전화통화에서 하는 말입니다. 2022년 4월 2일 김영선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과의 통화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준석이가 공표조사나 비공표라도 김지수가 이기는 걸 가져와라 라고 말했다. 그러면 전략공천을 줄게 이러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준석이 딜을 한 거예요. 즉 김영선을 전략공천을 줄 테니까 공천 주는 건 누구? 이준석이에요. 왜? 그 사람 당대표였잖아요. 당대표에게는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서 공천이란 물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 라고 얘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완전히 객관적으로 다 모든 그런 후보들을 검증하지는 않지요. 최소한 말이죠. 당대표에게는 몇 명 정도의 어떤 권한이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당대표에게 몇 명, 또 뭐 누구에게 몇 명, 이런 식의 당 지도부의 그룹들에게 또는 뭐 어쨌든 이런 어떤 뭐랄까요 중진들에게까지 몇 명씩 이게 사실상 당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이게 일렬로 나열된 체계가 아니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정파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그런 지역적인 맹주들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이런 연합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전원을 전부 다 전략공천을 하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 사람들의 공천에 어떤 추천되는 사람을 묵인하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 줍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내가 전략 공천 해줄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대신 대가로 김지수라는 사람의 이기는 그런 데이터를 갖고 와라 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정확하게 이준석이가 김영선을 공천시켜 줄게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보면 이겁니다. 여론 조작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지수 이준석이가 지금 원하는 이준석이가 밀고 있는 김지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를 이준석에게 줘서 김영선을 전략공천 시키기 위해서 그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명 씨는 유선전화 비율을 조절하라.
하는 것을 명령을 합니다. 즉 유선전화 비율을 좀 많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자 강혜경이 오늘 내일 하는 거 봐서 그런데 이게 지금 의창구는 우리가 100%를 신청을 했다. 100%라고 해도 이길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100%라는 건 아마도 무선 100%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강혜경이 의창구는 우리가 유리하다. 무선으로만 해도 유리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명태균은 그 말을 듣고 그래도 유선을 섞어야 되겠어. 7대3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혜경이 알겠다라고 대답을 하고요. 그래서 다음 날까지도 이 강혜경과 명태균은 이렇게 그 김준석이에게 공천 받았다라고 아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보고 이기는 여론조사가 몇 개 던져달래. 그러면 그 사무총장을 던져갖고 끝내주겠대라는 그의 후문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준석이 김영선을 꽂은 것이지 지금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거나 윤 대통령이 이 사실과 관련돼서 어떤 개입을 한 흔적은 없다라는 것이 이 경향신문의 단독 기사로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물론 뭐 좌파 매체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사실로서 받아들여야 되니까 제가 오늘 경향신문을 인용을 했고요. 사실 아시다시피 명태균이라는 자는 아주 잡범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미 아시다시피 창원 지법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 벌금 100만 원 등등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조작을 한 혐의라든지 또는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미 6급 그 당시 공무원을 5급으로 해주겠다라고 돈을 받고 이런 식의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징역형까지 받았던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에게 휘둘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특히나 가장 지금 이 모양새가 우스워진 사람이 누구? 바로 김종인입니다.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맨날 행세를 하지 않습니까? 난 김종인이 천문학자인 줄 알았어요. 김종인은 언제나 이렇게 별이 뜬다. 저 별을 잡는다. 저 별을 잡을 수 있다. 별의 순간이다. 아니 천문학자도 아니고 맨날 별 타령을 합니까? 그런데 저는 또 그 별 타령이 그래도 독일에 유학도 다녀오고 지금까지 정치에 꽤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감이라든지 또는 촉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책사로서의 어떤 순수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저는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번에 미천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태균 같은 자 강혜경이라는 사람하고 통화하는 내용 보세요. 이거를 유선을 넣으면 어떻게 결과가 바뀌고 무선을 넣으면 어떻게 결과가 바뀌고 30대의 어떤 그런 개수를 어떻게 높이거나 어떻게 줄여갖고 전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나오게끔 마사지를 하고 이런 따위의 여론조작 정치 브로커와 함께 김종인이 그런 여론조작하는 정치 브로커가 갖고 오는 조작된 여론조사를 갖고 판을 벌이면서 무슨 오세훈을 당선시켰네, 이준석을 당선시켰네,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김종인은 처음에는 2번밖에 안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허세다. 그 사람 되게 허세이기 때문에 말을 듣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허세를 부렸다. 그래서 안 만났다는 사람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굉장히 수차례 계속 함께 만났던 사실도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함성득이라고 왜 이명백이라는 사람과 함께 지난번에 무슨 자신이 특사인 양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쪽 특사로서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서 그 당시에 회동을 사전 조율했던 사람인 것처럼 이명백과 한국일보에서 지금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함성득이라는 사람이 여기 또 등장을 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 김종인은 말이지요.
명태균이 갖고 오는 여론조사 갖고 오면 그거를 갖고 무슨 그림을 그립네 하면서 둘이 아주 한 팀이었다라는 식으로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뽀록이 난 것이지요. 김성회 전 대통령실 비서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태균은 김종인과 이준석과 한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태균의 어떤 타임라인, 김종인과 그 다음에 이준석과 함께 놀아나는 그런 타임라인을 이번에 지금 쭉 SNS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명태균 사건은 시간대별로 정리한 그런 김성애의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보니까 첫 번째 명태균이 김종인의 집사 겸 책사 노릇을 했고 그 다음에 정치 재기를 모색하고 있는 김영선을 접촉했는데 여기에 서울시장에 나선 오세훈과 연결되고 또 당대표 선거에 개입해서 이준석을 띄우고 한 달 간격으로 지금 있는 일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김종인 사이를 중개하고 이준석을 통해 김영선을 보궐선거에 공천하고 악마화된 김건희 여사를 이용해 정치 공작을 벌이려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직원, 즉 강혜경 씨지요. 강혜경에 의해 폭로된 사건이다라고 김성회 전 비서관이 정리를 했네요. 뭐 저는 상당 부분 지금 동의를 합니다. 지금 가만 보시면 참 골 때리는 게요. 골 때리는 게 이준석의 행태입니다. 이준석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로 갚아주잖아요. 되로 받고 말로 준다고 할까? 아주 그냥 파르르 화를 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이준석은 한 번도 명태균을 지금 공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이준석이 뭐 젊고 무슨 개혁적이고 이렇게 본인을 포장했는데 이번에 명태균의 이 조작, 여론 조작과 관련돼서 이준석이 카바를 쉴드를 쳐준다고 쳐준답시고 한다는 행동이 아니. 어렸을 때 성적표를 들고 가는데 엄마한테 야단 맞을까 봐서 60점 맞은 것을 동그라미를 또 좀 더 그려갖고 80점 맞았다라고 고치는 것. 그게 뭐 어떤 잘못인가요? 이런 식으로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이지 그게 왜 잘못이 아니에요? 난 그게 그 사고 자체도 이상하고 지금 여론 조작은 어렸을 때 성적표를 엄마한테 보여주면서 보여주기 위해서 동그라미 하나 근 것과 사실 또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차원이냐고요? 민주주의의 꽃은 뭐죠? 선거입니다. 선거가 만약에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즉 선거라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구나라는 객관적인 그런 자료인 여론조사 결과가 객관적이지 않고 누군가의 마사지, 즉 명태균 같은 정치 브로커들에 의해서 마사지를 해갖고 조작된 어떤 숫자를 공표가 됐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들은 조작된 숫자를 그대로 믿고 지금 대세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지금 이정당의 후보는 이거밖에 못 받는구나. 라는 그런 그 전체적인 흐름을 마치 사실인 양 자신들이 받아들이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오염된 여론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분석을 통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선거 결과를 왜곡시키는 일입니다. 드루킹이라는 자가 댓글을 통해서 네크로를 돌려갖고 안철수는 이명박의 아바타다라는 그런 댓글을 어마어마하게 생성을 시켜서 박빙의 어떤 그런 이 서로 경쟁을 벌이던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경쟁을 벌이던 것이 문재인 후보가 앞서게 되는 격차를 벌면서 앞서게 되는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대법원 판결도 이건 대단히 중대한 범죄이다라고 판결을 내렸고요. 바로 이것도 사실 중대한 범죄에 들어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이라는 자가 지금까지 이런 부분 등과 관련해서 얼마나 목소리를 높여왔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얘기를 했죠? 아이고 그거는
엄마한테 그 야단 맞지 않게 하려고 60점을 80점으로 동그라미 근 거나 뭐가 다르냐라고 카바를 쳐준 겁니다. 왜?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을 지금 명태균이라는 자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국민 그 PNR이 했던 그 여론조사가 갑작스럽게 나경원과 주호영을 꺾고 이준석이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견인이 되면서 조중동도 이준석과 관련돼서 좋은 어떤 그런 칼럼들이 써지고 그 다음에 다른 지금 그 여론조사 기관이 그걸 따라가게 되고 전체적으로 이준석이 앞장서는데 상당한 도움을 줬던 것이 바로 이 PNR 즉 명태균이 영향력을 행사했던 여론조사 결과 아니었습니까? 이 감사 여기에 대한 의리 뭐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지금 명태균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렇게 쉴드를 쳐주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준석은 지금까지도 쉴드를 쳐주면서 도리어 이슈를 호도하려고 하죠. 이슈를 어느 쪽으로 지금 뭐 한동 비판이라든지 또는 뭐 윤한 회동에 대해서 폄하한다든지 이런 식입니다. 최근에는 이 얘기를 하네요. 이준석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과 이준석 중에 자신을 택할 것이다. 이게 뭔 근자감이죠? 욕쟁이 맛집이라는 것이 있는데 욕을 먹어도 식사가 맛있으면 찾아가는 집이다. 그런데 욕도 나오고 밥도 맛없다면 그 집 안 간다. 나는 욕을 먹어도 식사가 맛있는 집인데 한동훈은 욕도 하고 밥도 맛없는 집이다. 라는 뜻이 있잖아요. 참, 그러니까 이준석의 어떤 능력은 이거예요. 이렇게 말해서 기사 하나를 그쪽으로, 그러니까 제목을 그렇게 달고 그쪽으로, 그러니까 만드는, 그런 지금 재주가 있는 것이죠. 뭐, 재주가 있습니다. 그 재주가 정도는 아니고 사술에 불과해서 그렇지요. 나는, 이준석이 계속 꾀주머니가 있다. 뭐 윤석열 후보에게 뭐 꾀주머니 한 개를 줄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을 때 참 이자가 삼국지를 잘못 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들여다보면 명태균이라는 자와 붙어서 명태균에게 나오는 아이디어에 불과했구나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솔직히 명태균이 지금까지 했다는 뭐 정치판에서 조언을 해주고 했다는 일들을 보면 아주 기본 그러니까 정치판에 정치 분석을 하는 당직자라든지 혹은 뭐 선거 캠프에 오랫동안 그런 그 능력을 보였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스운 얘기죠. 그 정도는 그냥 한 1년짜리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저기를 갖고, 제안을 갖고, 자기가 마치 대통령을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였다라고 지금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그런 사람이, 지금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이렇게, 명태균을 실드를 쳐주면 도대체, 정당의 어떤 개혁, 그러니까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뭐가 개혁입니까? 이런 구태를 이렇게 용납을 하고 구태를 도리어 가려주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문다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와, 정말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뇌구조를 다시 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드디어 한마디 했네요. 드디어 SNS에 글을 올렸어요. SNS에 글을 올린 게 어디에서는 20일 만이고 어디서는 16일 만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간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문재인이 글을 올렸다라고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래 문다혜 딸에 대해서 아마 사과와 반성이라도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다혜의 다자도 안 나왔어요. 내용은 또 잘난 척입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책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책 소개할 때인가요? 자신이 살인행위다라고 하는 음주운전을 딸이 했다는 것이고요. 새벽까지
뭐,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어쨌든 신원이 밝혀지지 아니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뭐, 제가 무슨 뭐 나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술을 마셔서, 술 갖고 와! 라고 자기신보다 나이 많은, 사장에게 고함도 지르고, 그래서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국민들한테 다 알려졌다고 한다면, 최소한 남의 잘못에 대해서 늘 추상같이 표현을 해왔던, 뭐가 잘못됐고 윤석열 정부가 뭐가 잘못하고 있고 이런 식의 평가를 내리는 사람이라면 자신과 관련된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딸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었고요. 이제 16일 만에 SNS에 올린 글을 한번 보시지요. 어떤 내용이냐고요? 줬으면 그만이지 라는 책인데 경남 도민일보 편집국장을 지냈던 모 기자가 알려지지 않은 어른 김장하 선생의 배품, 나눔의 삶을 취재한 이야기다라고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 뭐 하면서 책은 이제 계속 소개를 하는데 이 김장하 선생에 대한 삶의 어떤 그 궤적 그리고 우리가 존경받아야 될 어떤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뭐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쭉 그 김장한 선생에 대한 어떤 배품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군요. 인품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이 책을 통해 이 시대에 이런 어른이 지역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제목도 이 기사의 제목도 그래서 인품은 학교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로 달렸습니다. 굳이 해석을 하려면 문다와 관련해서 지금 그래 인품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문다의 인품이 저렇게 더러워 우리 딸이 원래 그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이 되지 않는 건 아니나 문재인 대통령의 이 후안무치한 태도를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될까 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까지 그 살인행위라고 이야기했다면 최소한 부끄러워할 줄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좋아요. 문다희 씨에 대해서 자신이 나서서 사과할 용기가 없다고 칩시다. 문재인 씨한테 그런 용기가 있었다면 5년 동안 그렇게 나라를 망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당시에 벌핏하면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서 당시 기사를 보면 문재인의 선택적 침묵, 어떤 거는 무조건 물어뜯거나 어떤 건 무조건 막 혈압을 올리면서 격노를 하는데 어떤 건 절대 말을 안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각과 또는 참모들 간의 어떤 언쟁이라든지 또는 공방 또는 논란 뭐 언쟁이 아니더라도 사실 이견이 있으면 서로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을 교통정리할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 대통령 자신. 예를 들어서 당시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뭐 그 재정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꽤 오래 갔어요. 그렇다면 참모와 그다음에 내각의 부총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빨리 종집을 찍어야지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는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만일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적 침묵이 딸한테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이고 내 딸인데 쩝. 아유 내 딸이 얼마나 이쁜데 쩝. 내 딸에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쩝. 그래서 내가 태국도 보내줬는데 쩝. 그래서 내가 사위를 토리게임즈에 넣어주기도 했는데 쩝. 그리고 이스타항공 항공일은 전혀 모르고 영어도 한마디 할 줄 모르는데도 내가 항공사에 전무로 집어넣어줬는데 쩝. 이렇게 쩝쩝거리기만 하지 진짜 부끄러운 것을 실질적으로 자신의 어떤 그런 탓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서 그것을 소외로 밝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 비겁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후안무치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잘난 척 좀 그만하라는 겁니다. 고작 해야 뭐 한강과 관련돼서 한강의 소설이 어쩌고 저쩌고 뭐 고통스러워도 회피하지 말라는 등 또 이번에 이
지역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배품을 삶을 산 사람과 관련돼서도 마치 자기가 이렇게 지역에 굉장히 본받을 만한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사람이다라고 잘난 척을 해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역겨워했습니다. 자, 문다와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 기사입니다. 문다혜가 윤건영도 얘기했듯이 숙박 임대업을 하고 있는 건 맞나 봅니다. 즉 숙박 임대업의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에어비앤비 아닙니까? 그러면 에어비앤비에 등록을 하는 것이죠. 등록을 하는 건 사실 정확하게는 이게 지금 그 지자체에 등록을 한다든지 그것부터 해야 돼요. 에어비앤비에 넣기 전에 자신이 지금 대여할 그런 집이 있다면 그 집을 해당 한옥 과 관련된 체험관이라든지 농어촌 체험이라든지 이런 각각의 그런 그 범주 내에 집어넣어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신고를 해야지 거기를 세금도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신고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문다혜가 얼마나 준법 정신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요. 과태료를 얼마나 안 냈으면 정말 압류까지 당합니까? 차를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것도 문재인은 눈 감고 있는데 아무튼 이 에어비앤비와 관련해서 지금 슈퍼호스트 5년 경력의 슈퍼호스트라는 건 에어비앤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호스트 중에 굉장히 지금 그 사람들로부터 별표를 많이 받은 그런 업주다라는 것인데 아니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요. 개인이 할 수 있어요. 숙박임대요. 그런데 후기를 봤더니 136개 후기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이고 바다가 바로 앞에 보여서 참 좋다라는 후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떠오르는 게 뭐죠? 제주도에 있는 송기인 신부로부터 샀다는 그 집이 바로 앞에 바다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사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지금 후기들이 2020년부터 쓰여졌다는 겁니다. 잠깐 2020년이라니 이 집을 송기인 신부가 지금 3억 8천인가요로 지금 넘길 때가 2022년도예요. 그렇다면 지금 문다혜는 이 제주 집을 2022년에 사기도 전에 직접적으로 매입하기도 전에 2020년부터 숙박임대업을 했다는 얘기인데 송기인이 직접 그 숙박임대업을 하지 않았다면 신부니까 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보나마나 거짓말들을 했다. 2022년에 팔았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집은 문씨 일가가 송기인 신부의 이름을 빌려서 차명으로 갖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에어비앤비 쇼핑 호스트 5년의 경력, 그러니까 쇼핑 호스트가 아니라 슈퍼 호스트로서의 5년의 어떤 경력이 드러남으로써 지금 이 일단의 어떤 숨겨진 사실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주지검이 이것과 관련돼서 수사에 돌입했다고 하니 지금 문다혜에 관련돼서는 세 곳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겠네요. 용산과 용산경찰서와 현재는 경찰 단계니까요. 경찰 수사 단계니까 경찰과 그다음에 전주지검과 그다음에 바로 제주지검입니다. 전주지검도 지금 갖고 있는 온갖 그런 정보들을 전부 다 지금 데이터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창호와 문다혜, 특히 이제 문다혜 소환은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다라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으니 문다혜가 영산경찰에 지금 출두할 때의 얼굴과 그다음에 문다혜가 검찰에 출두할 때의 모습이 어떻게 다를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21일 죄송합니다. 이종훈의 HQ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올쏘 잘난 척 척척 박사 냉장고님 감사하고요. 나미님 문재인 자체가 국민에게 엄청난 불안감을 주는 자였다라고 해주시고 김창훈님이 쇠한무치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SJM님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주제로 규정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시나요? 무슨 내용이죠? 지금 그 문재인 얘기가 마음에 안 드셨나 봅니다. 더
다음 주는 더 재미있는 그리고 더 신박한 그리고 더 여러분들이 동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갖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 자, 10월 21일 HQ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